지금 북한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김정은의 수술팀에서 권력자의 생명을 지켜온 최고 위급 외과 과장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밝혀진 그의 진짜 이유는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숨죽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는 왜 목숨을 걸고 탈출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리철민입니다. 한때 평양 3호 병원 백두혈통 전용 의료기관의 외과 과장이었고 김정은 수술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단 한 번도 인민을 위한 수술을 집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권력자의 건강을 지키는 기계처럼 살았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급 호출! 새벽 3시 병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상 1호 소화기 내시경 결과 이상 징후 수술 준비하라. 이런 통보가 오면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한 정권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었기에 모든 의료진은 예민한 신경줄 위에 올랐습니다. 전용 수술실, 정전 방지 이중 전원 시스템, 단 1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공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수술하는 겁니다. 내시경 수술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지도자의 위험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출혈이 발생하면 외신은 김정은 위원장 위중이라며 대서특필할 테고 우리는 바로 혁명의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죠. 제가 담당한 역할은 조직 절개와 지혈. 옆엔 마취과 전문의와 간호관 2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지도자의 심박이 실시간으로 떴고 손끝의 감각 하나까지 집중하며 칼을 들었습니다. 0.3mm 오른쪽 됐습니다. 출혈 없음.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실내가 조용해지자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안도의 숨을 쉬자 간호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아직 퇴실 명령 안 떨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보다 먼저 걱정해야 하는 건 감시 카메라와 위원장의 표정이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병원장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수고했소, 리 과장. 대상 1호께서 만족하셨다고 하오. 그 한마디로 저에게는 황금 시계 1개와 평양 2구역 배급권, 그리고 가족 전용 차량이 주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아이에게 줄 과자와 부인에게 줄 외제 립스틱을 사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거야. 최고 지도자의 주치의 중 하나라니 이보다 더한 자부심이 있을까? 하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제 여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철민 오빠 유나가 위독해. 간단한 약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데 약이 없어. 오빠, 도와줄 수 있어? 유나는 제 여동생의 딸, 그러니까 제 조카였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등록금을 대주면서 키워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였죠. 전용 약국에 문의했습니다. 필요한 약은 위장염 관련 소염제 1통. 가격도 비싸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여유 있게 구비하고 있는 약이었습니다. 그거요? 그건 지도부 전용 물자입니다. 민간 처방은 규정 위반입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조카입니다. 이 약 하나면 살릴 수 있어요. 그냥 한 번만 제 이름으로. 담당자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리 과장, 그럼 당신도 이제 인민이란 소리요? 순서가 없습니다. 원칙이 있어야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험을 수술하며 단 한 방울의 출혈도 허락하지 않았던 손이
그 조그만 약 하나도 꺼내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조카 유나는 사망했습니다. 겨우 11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조용히 황금 시계를 벗어 올려놨습니다. 그 반짝이던 금빛은 조카의 죽음을 밝히기에는 너무 잔인하게 눈부셨습니다. 내가 진짜 의사였나? 난 한 번도 인민을 살려본 적이 없었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지도자에게가 아닌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가 떠났다는 연락은 병원 집무실에서 회진 보고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동생의 울음. 그 절규를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카 유나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려 했지만 그 순간 저는 의사가 아니라 살인자 같았습니다. 병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회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지난 수술 후 받은 황금 시계가 있었습니다. 전용 케이스 안에 고급스레 놓인 그 시계. 북한에서 의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자 충성의 증표. 그걸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시계의 바늘이 돌아가는 모습이 조카 유나가 마지막으로 호흡을 이어갔을 시간 같았습니다. 그 몇 시간이면 약 한 통이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의사가 되었나? 병원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모든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누구보다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인민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위층의 건강만 지키며 인민이 죽는 걸 묵인했습니다. 어쩌면 유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나들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여동생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평양에서 몰래 빠져나와 저를 만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유나가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언젠가 오빠가 진짜 병원에 데려가 줄 줄 알았대요. 그림에는 환하게 웃는 소녀와 흰 가운을 입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죠. 우리 삼촌은 사람을 고치는 진짜 의사예요. 그 종이를 본 순간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시계를 벗고 그 그림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의사냐?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거지? 숨이 막힐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특권의 장막. 그 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사람의 생명 앞에서 떳떳한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마음속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한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는 목소리와 도망쳐야 한다. 다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는 외침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병원 내무과에서 비밀리에 불려간 자리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 과장, 해외 파견 명단에서 당신 이름이 빠졌습니다. 최근 태도가 불량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충성 부족, 의심. 그건 곧 숙청의 전조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속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떠나겠다. 유나가 간 세상 말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진짜 의사가 되겠다. 며칠 뒤 모든 걸 걸고 탈북 루트를 알아봤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을 통하는 위험한 길.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은 여정. 하지만 그 어떤 공포보다 더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내 자신이 더 무서웠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와 유나의 그림 한 장만을 품고 저는 국경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을 넘던 그 밤, 저는 제 손으로 과거의 저를 해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권력의 외과 과장, 금시계의 주인, 백두혈통을 수술하던 충성 의사. 그 모든 이름을 버리고 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잡히면 끝입니다.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못 살아남을 겁니다. 브로커의 경고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또 다시 누군가의 죽음을 외면하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유나의 그림 한 장. 우리 삼촌은 사람을 고치는 진짜 의사예요. 그 종이 한 장이 제가 걸어가는 길의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중국을 통과하는 동안 매 순간이 시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폐건물 지하에서 13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숨이 턱 막혔고 코끝에선 먼지 냄새와 피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저는 유나를 떠올렸습니다. 11살 소녀가 겪었을 고통. 약 하나 없어 죽어가야 했던 그 억울함. 그 아이에게 저는 진심으로 사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날 누군가에게 진짜 의사가 되어 진심으로 손을 내밀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라오스를 지나 태국의 보호소에 도착하기까지 몇 번의 고비가 더 있었습니다. 체력은 바닥났고 정신은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착만 한다면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이름 하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하얀 공항 터미널에 발을 디딘 순간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남성이 말했습니다. 이철민 씨 맞으시죠? 지금부터 보호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정원 소속이었습니다. 공항을 벗어난 저는 바로 격리보호소로 인계되었습니다. 언론은 조용했고 뉴스 어디에도 탈북 고위 의사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북한 최고위 의료진 출신인 제 신분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었고 공식 기록에도 저는 단순한 북한 이탈 주민으로 분류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원이 외부로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북한이 당신을 어떻게든 찾을 수도 있고 국내 반응도 불확실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인민을 위해 의사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국정원 조사팀과의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김정은의 이염 수술에 참여했다고요? 구체적인 수술 날짜와 반응은 기억하십니까? 북한의 3호 병원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수많은 질문이 이어졌지만 저는 거짓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기록은 철저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가 겪은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걸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뭡니까? 저를 의사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수술하고 싶습니다. 면담을 맡은 담당자는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판단이 아니라 어떤 존중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시려면 의사 국가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자격은 새로 따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하나의 낯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기초의학서부터 현대 임상지침까지 모든 게 달랐고,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인턴으로 견습하며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환자 중심 진료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노트에 적고 머리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대한민국 의사국가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 속 제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입니다. 이제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을 위한 의사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파란 수술복을 입은 무명의 의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제게 김정은 위원장 주치의라 부르지 않았고, 이철민 선생님,
라고만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북한에선 과장급 의사가 기구 하나를 직접 잡는 일도 드물었는데 여기선 인턴이 모든 걸 배워야 했습니다. 수술실 정리, 환자 설명, 보호자, 응대. 하루 15시간씩 병원에 있었고 다리가 저려 침대에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억울하단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 시험을 통과한 후 저는 한 국립대 병원에서 정식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명찰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의 상태를 기록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겪는 일들이 하나둘 제 생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음 본 장면이었습니다. 엎드려 울고 있는 환자 보호자의 손을 전공의가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빨리 대응하지 못해서요. 지금은 상태를 안정시켜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요? 의사가 보호자에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거기선 의사는 권력의 부속품이었고 환자는 지시 대상에 불과했으니까요. 이쪽 보호자분 들어오시죠. 응급수술실 앞에선 보호자 대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간호사가 하나하나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수술 중인 손자의 상태를 걱정하자 담당 간호사는 무릎을 꿇고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 장면을 보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북한에선 보호자는 항상 방해물이었습니다. 의료진 앞에서 감히 우는 것도 항의하는 것도 금기였고 의사는 항상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환자도 보호자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술실을 정리하다가 긴급 콜이 울렸습니다. 중환자실 5번 병상 쇼크 소견입니다. 당시 저는 기계 담당을 맡고 있었기에 급히 장비를 챙겨 뛰어갔고 도착하자 이미 간호사 3명이 환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담당 전공의가 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바로 가족부터 부르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 간호사가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했고 잠시 후 헐레벌떡 달려온 가족에게 전공의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빨리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저는 복도 끝에서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이런 병원이 존재한다는 걸, 어쩌면 지금까지 몰랐던 의료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회진 후 식당에서 마주친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환자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보호자 손도 잡고 그게 의사의 할 일이에요? 그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기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짧은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때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그동안 너무나 복잡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밤 병원 기숙사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여둔 유나의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삼촌 옆에서 활짝 웃는 조카의 모습. 우리 삼촌은 사람을 고치는 진짜 의사예요. 이제야 그 문장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늦은 시간에도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고 응급실에는 끊임없이 환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밤 10시 41분. 갑자기 응급 콜이 터졌습니다. 6살 남자아이가 천식 쇼크로 들어옵니다. 산소 포화도 70%, 의식 힘이, 기도 협착 심각.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환자 정보가 화면에
뜨자마자 전공의가 외쳤습니다. 기도 확보 준비, 네블라이저 세팅. 이철민 선생님, 응급산소 주입 준비하세요. 저는 재빠르게 산소 마스크와 튜브를 챙기고 환자 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손끝에서 목숨이 끊어질 듯 이어져 있었습니다. 호흡 안 잡혀요. 포화도 계속 떨어집니다. 간호사 한 명이 눈물을 머금은 채 아이의 팔을 붙잡았고 아이의 아버지는 구급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좀. 그 순간 저는 과거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유나가 고통에 울던 얼굴. 약 한 통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조카.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애원 한마디 들을 수 없었던 그 기억.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달랐습니다. 의료진 누구 하나 당황하지 않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전공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기도관 삽입합니다. 이철민 선생님, 급인기 들어갑니다. 제 손은 약간 떨렸지만 제가 해야 할 역할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작은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한 사람의 의사였습니다. 아이의 포화도가 68%, 65%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공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심정지 오기 전에 기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못 돌아옵니다. 간호사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꼭 살려드릴게요. 제발 버텨주세요. 아이도, 아버님도.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간호사가 울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대상이 아닌 존재로 보는 눈물. 그 눈물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사투였습니다. 기도관이 삽입되고 인공호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곧바로 심정지에 빠졌고 전공의가 소리쳤습니다. CPR 들어갑니다. 그 말에 바로 옆에 있던 인턴 한 명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인턴은 마치 자기 아이를 살리듯 팔이 부러질 듯 가슴을 압박하며 외쳤습니다. 제발 버텨줘, 제발. 제가 그 옆에서 호흡기를 고정시키며 가만히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안에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사람을 살리고 있다. 이 아이를 내 손으로 다시 숨 쉬게 할 수 있다. 그 감정은 김정은의 수술실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어떤 황금 시계보다 어떤 전용 차량보다 강력하고 뜨거운 한 생명을 향한 책임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그 순간 내가 진짜 의사라는 확신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위아래로 꺼지며 심정지가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심전도 파형이 일직선으로 바뀌자 응급실 전체가 긴장 속에 굳었습니다. 심장 정지, CPR 들어갑니다.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인턴 한 명이 망설임 없이 아이의 흉부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 팔은 가늘고 떨렸지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포화도 확인. 가슴 압박은 점점 강도를 높였고 그 인턴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이만 살아나면 아무리 아파도 상관없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은의 수술실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제가 그 한 장면을 보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한 생명을 위해 팔이 부러지도록 압박을 이어가는 인턴. 그는 명예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살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이 심장 다시 잡힙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들리는 순간 모니터의 파형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화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0, 75, 82. 전공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이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자 아이 아버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간호사들도 인턴도 전공의도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 병실 문을 닫고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 혼자 올라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울었습니다. 수술 중 실수로 사망한 환자도 봤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부고가 병원에 전해졌을 때도 저는 감정 하나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 돌아왔을 때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까? 죽어가는 인민 앞에서는 마치 기계처럼 고개만 돌렸을까? 한참을 울다 조용히 유나의 그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림 속 삼촌은 웃고 있었고 옆에 있는 유나는 밝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삼촌은 사람을 고치는 진짜 의사예요. 오늘 그 말이 비로소 진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살리고 병원 옥상에서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아무 말 없이 병동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고 응급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시간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체제의 톱니바퀴로 살아왔습니다. 수술실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권력자의 장기를 지켜내야 했고 한 명의 실수로 수십 명의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구조. 그곳에서 의사는 기술자이자 충성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아이를 살린 그날 이후 제 가슴은 자꾸만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저는 병원 건물 옥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도시의 불빛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옥상 한편에 걸려있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원과 파란 곡선, 검은 건곤 감리. 그 모든 문양이 그 순간에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는 듯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국기 앞에 섰습니다. 그 아래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리철민입니다.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위해 메스를 들었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이 가운은 오직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나야 삼촌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되었어. 너를 지키진 못했지만 앞으로는 너처럼 억울한 생명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게.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누구보다 늦게 도착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이 국기를 위해 살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처음으로 수술 도구를 잡았던 날, 국가의학원에 들어갔던 날, 김정은의 수술실에 처음 들어섰던 날,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건 책임이었고, 가벼운 건 이제 체제의 명령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벽, 태극기 아래에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국가가 아닌 사람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강요한 충성이 아닌 내가 선택한 의지의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울에 남아 대학병원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었고 해외로 나가 아예 신분을 바꾸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의 작은 보건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먼 곳을 가세요? 그 긴 여정을 지나 여기까지 와서 왜 하필이면 그 외진 시골죠? 그 질문에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가슴이 그쪽을 향하더라고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간절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해 뜨기 전 보건소로 출근해 하루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환자를 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통, 불면증. 병명은 거창하지 않지만 그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에 들르고 어떤 날은 급히 전화를 받고 마을회관으로 달려갑니다. 할머니들은 저를 부를 때 선생님 대신 철민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철민이 또 왔네. 철민이, 내 무릎은 여전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그러게요. 이번엔 양만으론 안 될 것 같은데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더 효과 있을지도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 항상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생 양반,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다니 정말 복 받은 거죠. 그 손은 작고 마르고 주름졌지만 어느 권력자의 악수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 무릎 아래에는 침묵하는 인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통을 듣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습니다. 그것이 진짜 의사의 자세라는 것을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그들은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엔 좋은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참 잘 봐요. 이제 저는 북한의 외과 과장도 아니고 김정은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그저 조용한 시골 의사입니다. 간혹 아주 드물게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잠깐 TV를 껐습니다. 그 세계는 이제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면 마을 입구에 조용히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입니다. 그 국기를 바라보며 다시 다짐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나라.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의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책임과 용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